거대한 철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선체에 구멍이 뚫리고 철판이 푸석푸석해지면서 결국 침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어떤 배들은 수십 년을 버티는데 어떤 배들은 몇 년 만에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비밀은 배 밑바닥에 주렁주렁 붙어있는 이상한 은색 벽돌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나치지만 이 덩어리들이 없으면 배는 버티지 못합니다. 이건 장식도 아니고 무게추도 아닙니다. 배를 대신해서 죽으러 온 금속 용병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방패병이 앞에 서서 화살을 막아주듯이 이 금속들은 바다의 공격을 대신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묘한 금속 용병들의 정체와 왜 엔지니어들이 일부러 금속을 썩히면서까지 배를 지키려 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다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다에서 수영할 때 짠맛을 느끼는 이유, 그건 소금 때문인데 이 소금이 물에 녹으면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금 알갱이가 나트륨과 염소로 쪼개지면서 물속을 떠다니는 건데 과학자들은 이걸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온들이 전기를 나르는 택배 기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자의 눈으로 보면 바닷물은 거대한 배터리 전해액과 똑같습니다. 금속 하나만 바닷물에 담가도 반응이 시작되는데 금속 두 개가 동시에 물에 잠기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순간 즉석 배터리가 완성됩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전해액까지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로 만든 배가 바다에 떠 있다는 건 사실 거대한 배터리 통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철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을 강한 금속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닷물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녹이 쓴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철 원자가 전자를 빼앗기면서 이온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산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전자를 빼앗기는 쪽이 당하는 쪽이라는 겁니다. 철이라는 금속 원자에서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가면 철 이온이 되고 이게 물속 산소, 물 분자와 만나면서 우리가 아는 그 붉은 갈색 녹으로 변하는 겁니다. 마치 빵 부스러기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철 원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배의 선체가 얇아지는 겁니다. 깨끗한 철못을 소금물에 담가두면 며칠 만에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고 몇 주가 지나면 못 자체가 푸석푸석해집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과 접촉하는 순간부터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소 도크에 올라온 배 밑바닥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1년만 운항해도 선체 곳곳에 붉은 녹이 피어나고 5년 된 배는 아예 철판이 울퉁불퉁하게 부식되어 있습니다. 철은 튼튼한 갑옷이지만 바닷물 앞에서는 천천히 부서지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궁리했습니다. 철이 썩는 걸 막을 수는 없을까?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페인트는 언젠가 벗겨지고 긁힙니다. 특히 배 밑바닥은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부두에 부딪히고 파도에 떠밀린 부유물과 충돌하면서 페인트가 조금씩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아예 철 대신 다른 걸 썩게 만들면 어떨까? 이 발상의 전환이 바로 희생양극이라는 기술의 시작입니다. 배 밑바닥에 붙어있는 정체불명의 벽돌, 그 정체는 희생양극입니다. 영어로는 sacrificial anode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희생하는 양극이라는 뜻입니다. 이 금속 덩어리는 장식도 아니고 배를 무겁게 만들려고 붙인 것도 아닙니다. 이건 배 대신 먼저 썩어주려고 일부러 붙여놓은 금속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핵심은 전자의 흐름에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금속이 바닷물 속에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둘 중에서 전자를 더 쉽게 내어주는 쪽이 먼저 썩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적의 공격을 받을 때 한 명이 내가 먼저 맞을 테니 너라도 살아하고 앞으로 나서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철 선체와 아연 벽돌이 볼트로 연결되어 바닷물에 잠겨 있다고 칩시다. 아연은 철보다 전자를 훨씬 쉽게 내어주는 성격을 가진 금속입니다. 그래서 아연에서 전자가 빠져나와 철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연은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되면서 서서히 녹아 없어지지만 철은 아연이 보내준 전자 덕분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바다가 금속의 피를 요구하면 아연이 먼저 자기 피를 내어주고 철은 그 덕분에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새의 희생양극과 1년에서 2년 사용한 희생양극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처음에는 반듯하고 매끈한 금속 덩어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부식되고 심하면 절반 이상이 녹아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라진 부분이 바로 배가 살아남기 위해 치른 대가입니다. 희생양극을 교체하는 현장은 더 인상적입니다. 잠수부가 탁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손전등을 비추며 선체 밑을 훑습니다. 볼트를 풀면 너덜너덜해진 희생양극이 떨어져 나오고 그 자리에 새 덩어리를 볼트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물속에서 떨어지는 부식된 금속 부스러기들, 그게 바로 배가 살아남기 위해 치른 대가입니다. 배를 도크에 올려놓고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자들이 줄줄이 붙어있는 희생양극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소모된 정도를 확인하고 교체 시기를 판단합니다. 보통 처음 설치 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절반 이상 소모되면 새 것으로 바꾸는 게 기준입니다. 이 덩어리가 반쯤 사라졌다는 건 그만큼 배가 썩지 않고 버텼다는 뜻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사라진 부분을 선박의 연장된 수명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속 덩어리 하나가 녹아 없어진 만큼 수억 원짜리 배가 덜에 오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하필 아연일까요? 다른 금속은 안 될까요? 사실 아연만 쓰는 건 아닙니다. 알루미늄도 쓰고 마그네슘도 씁니다. 하지만 아무 금속이나 막 붙인다고 보호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금속은 전자를 내어주는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금속은 전자를 쉽게 던져버리는 성격 급한 친구고 어떤 금속은 전자를 꽉꽉 붙잡고 있는 얌전한 친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순서를 정리해서 이온화 경향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금속들을 성격 순서대로 줄 세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운동장에 금속 친구들이 한 줄로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왼쪽 끝에는 성격이 급해서 전자를 금방 던져버리는 애들이 서 있고 오른쪽 끝에는 얌전해서 전자를 꽉 쥐고 있는 애들이 서 있습니다. 실제 줄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구리, 은, 금 순서로 늘어서 있는 겁니다. 왼쪽일수록 전자를 잘 내어주니까 빨리 썩고 오른쪽일수록 전자를 안 내어주니까 잘 안 썩습니다. 그래서 금은 수천 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고 반짝이는데 마그네슘은 불을 붙이면 눈부시게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줄에서 더 왼쪽에 있는 금속이 희생양극이 됩니다. 둘째, 줄에서 오른쪽에 있는 금속은 보호받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철로 만든 배를 보호하려면 철보다 왼쪽에 있는 금속을 골라야 합니다. 아연이 딱 적당합니다. 철보다 왼쪽에 있어서 철 대신 먼저 썩어주지만 너무 왼쪽도 아니라서 적당한 속도로 소모됩니다. 마그네슘은 너무 왼쪽이라 바닷물에서는 너무 빨리 썩어버려서 주로 담수에서만 씁니다. 알루미늄도 괜찮은 선택인데 환경에 따라 아연 대신 쓰기도 합니다. 반대로 구리는 절대 안 됩니다. 구리는 철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철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철을 빨리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금속 줄 세우기의 핵심입니다. 보호하고 싶은 금속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를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금속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전위 차이라고 부르는데 계단으로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왼쪽 계단이 더 높은 곳에 있고 오른쪽 계단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전자는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러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연이라는 높은 계단에서 철이라는 낮은 계단으로 전자가 굴러 내려가면서 아연은 자기 몸을 희생하고 철은 보호받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전기 높이 차이가 클수록 보호 효과도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마그네슘과 철 사이의 높이 차이는 아연과 철 사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더 빨리 희생되면서 철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소모되면 자주 교체해야 하니까 적당한 높이 차이를 가진 아연이 가장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배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매일 지나다니는 도로 밑을 봅시다. 지하에는 수많은 가스관이나 송유관이 묻혀 있는데 흙 속에도 물과 이온이 있어서 파이프 외벽이 서서히 부식됩니다. 그래서 파이프 옆에 아연이나 마그네슘으로 만든 작은 금속 블록을 같이 묻어서 연결해 둡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용병들이 파이프 대신 썩어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강제로 부식을 막는 방식도 씁니다. 전자의 흐름을 조절해서 파이프가 썩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도시 지하에 얽히고 설킨 수백 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들은 이 시스템 없이는 몇 년도 버티지 못합니다. 만약 이 금속 용병들이 없었다면 도시 곳곳에서 가스관이 터지고
기름이 새는 사고가 훨씬 자주 일어났을 겁니다. 두 번째로 정유 공장이나 화학 공장에 있는 거대한 저장 탱크를 봅시다. 기름이나 물을 담아두는 이 탱크들은 바닥이 특히 취약합니다. 내부의 액체와 외부의 물 양쪽에서 부식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탱크 바닥 아래나 내부에 희생 양극을 설치하거나 외부 전원 시스템을 연결해서 수십 년간 버티게 설계합니다. 항공 사진으로 보면 거대한 원통형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그 바닥 단면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면 작은 금속 블록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탱크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희생 양극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의 위치와 개수가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탱크의 크기, 담는 액체의 종류, 주변 환경을 전부 고려해서 희생 양극을 배치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집안 온수기를 봅시다. 대부분의 금속 온수기에는 안 보이는 곳에 마그네슘 봉이 들어 있습니다. 온수기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에노드 로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희생 양극입니다. 이 가늘고 긴 막대가 온수기 내부에서 먼저 노가 없어지면서 탱크를 보호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막대가 완전히 사라지면 이제 탱크 자체가 부식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기가 갑자기 물이 새거나 고장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보면 희생 양극을 제때 교체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온수기 제조사들은 보통 3년에서 5년마다 이 막대를 교체하라고 권장하는데 실제로 이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집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대신 썩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에 온수기 점검할 때 이 막대를 확인해 보십시오. 절반 이상 노가 없어져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집 온수기를 지켜준 흔적입니다. 네 번째로 항만 구조물이나 교량 기초를 봅시다. 바다에 박힌 철제 말뚝, 방파제 구조물, 부두의 기둥들 이런 것들도 전부 바닷물과 접촉하면서 부식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에도 희생 양극을 붙이거나 외부 전원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잠수부가 항만 방파제 아래로 내려가면 구조물 곳곳에 은색 덩어리들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작은 용병들이 수십 년간 구조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해안 지역의 교량 기둥들은 파도가 끊임없이 철근 콘크리트를 때리면서 손상을 입히는데 내부 철근이 부식되면 콘크리트가 부서지면서 교량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건설 단계부터 희생 양극을 매설하거나 완공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건너는 다리도 알고 보면 이 작은 금속 용병들이 밑에서 지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자연 법칙은 무자비합니다. 물과 산소, 이온이 있는 곳에서 금속은 언젠가 반드시 부식됩니다. 인간은 이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누가 먼저 희생될지를 골라서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기술, 그게 바로 희생 양극입니다. 밤바다를 가르는 화물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선체 밑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희생 양극들이 조금씩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오늘도 금속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 대가를 잘 설계된 희생 양극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작은 벽돌들이 부서지는 동안 배는 더 멀리 더 오래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자연과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대신 희생할 대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배 밑바닥의 작은 은색 벽돌은 어쩌면 자연과 타협하는 인간의 지혜를 보여주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